예, 안녕하세요. 자, 이제 토픽 7에 Accessing Alternative Investment 같이 공부를 해봅시다. 되게 좀 워디한 챕터이긴 한데 그리고 이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공부했던 이 Alternative Investment의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헤지 펀드도 있고, 프라이빗 에퀴티 펀드, 사모 펀드도 있고, 커머디티도 있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자, 그 제목 자체가 토픽 7에 나와 있는 Accessing Alternative Investment, 어떻게 거기 접근하는 거냐. 그러니까 투자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Alternative Investment에 투자하는 방법. 올터너티브 인베스트먼트 투자하는 방법이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헤지 펀드는 다이렉트리 우리가 헤지 펀드에 투자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재간접 펀드에 투자를 해서 나는 헤지 펀드를 이제 옥석을 고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펀드 오브 펀드에 투자를 해서 펀드 오브 펀드 매니저가 어떤 헤지 펀드가 좀 좋은 헤지 펀드인지 그걸 갖다 골라서 내가 투자한 돈을 좀 적절하게 자산 배분을 해주세요 하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그 토픽 7은 일종의 이제 인베스트먼트 비히클, 투자 수단이 뭡니까? 헤지 펀드 투자하고 싶어요? 어떻게 투자하면 되나요? 그냥 뭐 헤지 펀드 투자하면 되죠. 다이렉트 투자하면 되죠. 다이렉트 투자하려고 하니 옥석을 가려는 눈이 없으면 재간접 펀드에 투자하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게 토픽 7, 토픽 7, 리딩 7.1 하고요. 7.1을 보시면 저기 맨 앞에 목차 컨텐츠에 보게 되면 리딩 7.1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이 있잖아요. 헤지펀드 다 투자하고 싶죠. 근데 헤지펀드를 제가 투자를 하려고 했더니 예컨대 미니멈 서브스크립션 어마운트, 그러니까 최소 청약금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저는 최소 청약금을 마련할 수 있는 돈도 없고, 자, 그래서 이거를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일단은 투자의 단위 자체가 되게 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헤지펀드에 투자하게 되면 인센티브 피도 줘야 되고, 성과가 좋게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수수료가 또 많이 나가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제가 이제 헤지펀드하고 비슷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굳이 헤지펀드에 투자하지 않아도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고 하는 접근 방법이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이거는 이제 인다이렉트한 거죠. 인다이렉트. 다이렉트하게 헤지펀드에 투자합시다 이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이제 쫓아가고 싶은 헤지펀드가 하나 있어요. 그럼 쫓아가고 싶은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그대로 복제할 수 있는 뭔가 좀 모델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모델링 되어 있는 대로 포트폴리오를 좀 우리가 구성해 놓게 되면 그러면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쫓아갈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이제 첫 번째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입니다. 직접 투자는 아니죠. 헤지펀드에 어떻게 수익률을 복제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모델링을 한번 해보고자 하는 게 7.1이고 7.2도 헤지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건 아니고요. Diversified Access to 헤지펀드잖아요. 얘는 헤지펀드에 분산해서 내가 투자를 하고 싶기는 한데 내가 그런 옥석을 가릴 수 있는 눈이 없으니까 재간접 펀드 매니저한테 좀 해주세요라고 투자하는 게 이게 이제 재간접 펀드 투자죠. 펀드 오브 펀드 투자입니다. 그게 이제 두 번째 7.2에 나오는 이야기는 펀드 오브 펀드에 대한 얘기가 주로 나오고, 그 다음에 리딩 7.3에 나오는 Access to Real Estate and Commodity, 부동산에 대한 투자하는 거 하고요. 원자재 투자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 투자는 비히클이죠. 투자 수단이 뭐가 있습니까? 이겁니다. 물론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펀드가 있죠. 리얼 에스테이트 펀드 있으니까 펀드에 투자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상장이 되어 있는 리츠에 투자하자 이럴 수도 있겠고,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 뭐 장점과 단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이런 거 공부할 수 있겠습니다. 커머디티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고 7.4에 나와 있는 Access through Private Structure. 이거는 사모펀드의 구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리미티드 파트너, 우리가 유한 책임 사원으로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모펀드에 투자할 때는 사모펀드의 구조가 어떤 구조가 있습니까? 자, 그 이야기가 Access through Private Structure입니다. 그리고 리딩 7.5에 나와 있는 The Risk and Performance of Private Listed Assets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사모로 투자하는 거라든지 또는 뭐 상장이 되어 있는 마치 사모에 투자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상장되어 있는 자산이 있으니까 그 상장되어 있는 자산에 투자하실 때 리스크 리턴의 구조는 어떤 겁니까? 자, 마지막으로 7.5에서 이제 그걸 보여주는데 7.1 리딩부터 시작해서 7.4 리딩까지는 되게 워디하고요. 그리고 대부분 보게 되면 그 투자 비이클 수단과 관련된 장단점 이야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7.5S는 Risk and Performance of Private Listed Assets은 이거는 계산하는 문제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요 토픽 7에서 계산 문제가 나오는 거는 7.5에서만 계산 문제가 나오고 그 앞부분에서는 다 워디하게 말로만 쭉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ccessing Alternative Investment는 뭐 그냥 암기해야 될 그런 토픽이죠. 자, 페이지를 이제 1페이지를 갔어요. 리딩 7.1 보겠습니다. Hedge Fund Replication이라는 거.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 이거는 이제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헤지 펀드에 투자하는 거와 동일한 수익률이 나오는 구조를 만들어 봅시다라는 건데, 사실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굳이 말이죠. 제가 시장에서 잘 거래되고 있는 국채라든지 또는 어떤 뭐 특정한 주식이라든지 또는 뭐 ETF 같은 그런 상장지수 펀드라든지 상장되어 있는 펀드 이런 걸 어떻게 좀 이렇게 저렇게 잘 섞게 되면 그러면 이게 헤지 펀드하고 수익률이 같은 구조가 나오는 거잖아. 요렇게만 만약에 제대로 복제가 낼 수 있다고 하게 되면 굳이 헤지 펀드가 필요 없겠죠. 그래서 복제를 하려는 시도는 되게 많은데, 근데 그게 사실 우리가 타겟하고 있는 헤지 펀드의 그 성격을 그대로 닮은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니, 그거에 대해서는 임페리컬 스타디로 한번 보게 되면 그게 잘 안 맞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안 된다라고요. 자, 한번 봅시다, 일단.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에서 Alternative Beta라는 게 있네요. Alternative Betas are the portions of assets return that are not available or easily separated from the return based on the risk of a traditional asset. 우리 전통자산에 있는데, 근데 주식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전통자산 주식. 그러니까 주식의 리스크에 근거한 수익률들이 있을 텐데, 그 주식의 이제 이 주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라는 거는 주식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그러면 얘가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라는 그런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리스크가 있죠. 그래서 그 주식시장 전체에 대한 시스테매틱 리스크를 측정하는 지표가 베타라는 게 있습니다. 마켓 베타. 시장이 움직이면 얼마만큼 반응하는 겁니까? 이제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올터너티브 베타는 그 마켓 베타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통자산에서는 얻을 수 없는 그런 베타를 우리는 올터너티브 베타라고 한다.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common stocks may have exposed to volatility and commodity risk, which are typically considered alternative risk. 어떤 주식을 우리가 하나 가지고 있는데 보통주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보통주가 volatility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어 있고 시장 변동성이 높아지거나 낮아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 주가도 영향을 받거나 또는 어떤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주가도 영향을 받거나 당연히 영향을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오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 높아진다 이렇게 하게 되면 주가가 다 떨어져요. 이거는 주식시장 전체의 움직임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라고요. 그 다음에 변동성이 이제 뭐 업앤다운 하는 늘뛰기를 좀 많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그 불안 심리가 주가를 또 떨어뜨리는 요인도 됩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가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시장이 움직이게 되면 시장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시장의 수준이 내려가게 되면 얼마만큼 반응합니까? 그걸로도 말을 할 수 있지만 그거 말고도 시장의 변동성이라든지 또는 다른 팩터, 예컨대 뭐 고용지표라든지 또는 뭐 물가라든지 또는 뭐 커머디티 프라이스라든지 원자재 가격 이런 것들에 의해서도 주가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however these risks are linked to traditional equity beta risk. 그런데 이런 리스크들은 뭐 volatility 변동성에 대해서 시장이 좀 민감하게 변동성이 되게 높아지게 되면 주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원자재 가격이 높아지더라도 주가에도 불리한 인플레이션이 오면서 주가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보게 되면 다 우리는 뭘로만 측정하고 있는 거냐면 베타라는 측도 하나로만 가지고 측정을 하고 있어요. 마켓 베타라는 게. 왜냐하면 어쨌든 주식시장의 움직임이라는 거는 이런 팩터들하고도 분명히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그거를 좀 다르게 좀 정의를 해보자고요. 트래디셔널한 마켓 베타가 있고 올터너티브 베타가 있다. 자,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커먼 스탁의 가격이 움직여요. 근데 커먼 스탁의 가격이 왜 움직이나요? 라는 걸 갖다가 펑션으로 한번 보게 되면 첫 번째 이런 게 있지 않니? 라고 시장에 지수가 있어요. 근데 주가 지수라고 생각하면 제일 쉽습니다. 주가 지수가 오르거나 주가 지수가 내려가게 되면 반응할 거야. 주가가 그에 반응할 거야. 그런 게 있죠. 이거 뭘로 측정을 합니까? 이거 측정하는 거요. 요거 베타로 측정을 하죠. 베타.
그래서 요게 이제 어떤 주식의 베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베타인 거죠. 그림으로 그려보게 되면 여기 주가의 수익률이 있잖아요. 그죠? R 인덱스가 있다고요. 주가 수익률이 주가 지수가 움직이게 되면 개별 자산은 그러면 얼마만큼 움직이는 겁니까? 요게 있는데 이런 3포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둘 사이의 직선의 관계식을 나타내자 이걸 우리는 베타라고 하자. 이런 생각. 이걸 마켓 베타라고 한다고요. 인덱스가 이제 시장하고 똑같은 거니까. 그래서 마켓 베타. 우리는 이 레벨이 올라가거나 레벨이 내려가게 되면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따라서 올라가거나 내려오게 될 텐데 이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감에 따라서 얼마만큼 반응하는 겁니까? 그거는 이제 움직임이죠. 이거는 베타입니다. The level of market index 이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얼마만큼 반응하는 겁니까? 그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트래디셔널한 베타고요. 그다음에 또 있어요. 두 번째. 시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기존에 있는 시장의 변동성이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그 변동성이 움직였다고요. 변동성이 커지거나 작아지게 되면 또 반응하는 게 주가가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은요. 우리가 이 변동성이라는 것은 예상하는 변동성이에요. 앞으로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겠습니까? 작아지겠습니까? 예상하는 변동성인데 그 예상하는 변동성이 원래 예상됐던 것하고는 좀 다르게 나오게 되면 주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여기 잘 보시게 되면 이거는요. 밑에 있는 X축이 그냥 변화율이잖아요. 이것도 변화율이죠. 어떤 개별 자산의 변화율. 변화율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수준 대비 얼마만큼 변했습니까? 라는 그런 이겁니다. 1번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민감도 이걸 베타라고 한다고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베타가 없죠, 지금. 변동성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자, 요 자리에다가 변동성이라는 지표를 하나 쓰고 그러면 주가가 얼마만큼 반응하는 겁니까? 그거는요, 측정하는 지표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또 하나가 level of commodity price. 교재는 이거 나와요. 예를 들어서 이걸 나와 있죠. 자, commodity price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게 되면 주가도 영향을 받게 됩니다. 뭐 결국 원자재 가격이 이제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키게 될 테니까 올라가게 되면 많이 올라가게 되면 자 이렇게 시장의 변동성이 앞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내 투자 호라이즌 동안에 주가가 늘뛰기를 하게 될 텐데 늘뛰기 하는 폭이 내가 처음에 주식시장에 들어왔을 때하고는 좀 달라졌다. 앞으로 예상되는 늘뛰기 폭 자체가 커졌다든지 또 내가 시장에 들어왔을 때보다 커머디티 가격의 수준이 많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요 베타가 없다고요. 여기는 얼마만큼 반응하는 겁니까? 이게 얘한테 얼마만큼 반응하게 되고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 겁니까? 그런 민감도 지표는 없습니다. 없고 교재에서는 이걸 뭐라고 말을 했냐면 요 2번이나 3번 물론 2번과 3번만 있는 게 아니라 4번도 있고요. 많이 있을 거예요. 자 이런 이 시장 베타 말고 주가의 움직임을 이런 volatility market index라든지 level of commodity price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systematic 팩터잖아요. 어떤 자산 하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고요. 전체 시장에 있는 주식들은 다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스테매틱한 팩터이긴 한데 시스테매틱한 팩터 체계적이에요. 하나의 주식에만 딱 영향을 미치고 나머지는 뭐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야. 우리는 얘들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런 주식은 없습니다. 다 영향을 받아요. 자, 이런 시스템들 팩터에 대한 민감도가 있는데 센시티비티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포지션은 얼마만큼 민감한가요? 이게 이 민감도를 올터너티브 베타라고 해요. 측정된 바가 없죠. 근데 올터너티브 베타 이거는 이제 트래디셔널 베타.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올터너티브 베타라는 거는 기존에 있는 요 마켓 인덱스 수준의 변화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이게 아주 트래디셔널 리스크 팩터였는데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민감합니까라는
마켓 베타를 가지고서는 주식의 민감도를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 말고도요, 사실은 주가가 움직이는 팩터가 여러 가지가 있고, 이 여러 가지 팩터들은 개별 자산 하나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시장 전체에 있는 주식은 다 영향을 미치는 거니까 다 시스테매틱한 팩터고, 거기에 따라서 거기에 따른 개별 자산들이 가지고 있는 민감도가 있을 텐데 그 민감도를 올터네티브 베타라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하질 않았죠, 지금까지 계속. 자, 밑으로 좀 내려와서 hedge fund replication product, also known as clones or trackers, are designed to capture both traditional and alternative betas of hedge fund benchmark. 그래서 hedge fund replication product라는 거는 복제한 자산이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전통적인 베타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 alternative 베타도 가지고 있는 뭔가 포트폴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고요. 왜냐면 헤지 펀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시스테매틱한 리스크와 팩터들이 마켓 수준이 움직이는 것뿐만 아니고 이런 나머지 변동성이라든지 뭐 커머디티나 기타 등등에 대한 시스테매틱한 팩터에도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고요, 헤지 펀드들이 보면. 그리고 the two primary approach to gaining exposure to alternative risk are factor-based replication and algorithmic replication. 두 가지가 있는데 factor-based replication, 팩터 기준으로 뭔가 복제를 해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알고리즘 모델링을 해서 우리가 뭔가 해볼 수도 있는데,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with payoff distribution 모델도 있습니다. 이게 세 번째예요. replication approach, payoff 이 distribution replication approach는 세 번째.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factor based replication, 두 번째 방법은 algorithmic replication, 세 번째 방법은 payoff distribution replication approach.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만 딱 찍으라고 하게 되면 factor based 이제 모델 하나 하고 approach 하나 하고, 두 번째는 algorithmic approach 하고, 이 두 가지가 메이저 큰 두 가지 주류고, 거기다 한 개 더 붙인다라고 하게 되면 세 번째로 payoff distribution을 복제하는 방법, 뭐 그렇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좀 넘어오셔서 그 맨 위에 보면은 factor based factor based and payoff distribution replication are constructed using statistical techniques and are designed to capture the alpha earned by managers relative to benchmark hedge fund. 자, 우리가 벤치마크 헤지 펀드가 하나 있어요. 벤치마크 헤지 펀드 대비 이 내가 지금 복제하고자 하는 이 자산은, 복제하고자 하는 이 포트폴리오는 벤치마크 헤지 펀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야 됩니다. 알파가 나야 된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복제를 어떻게 만들게 되면 그러면 벤치마크 헤지 펀드보다는 조금 더 높은 수익률이 나올 수 있을까요? 자, 그걸 우리가 숙제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제 구하기 위한 모델이 그게 팩터 베이스드 모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모델이 있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상대적인 경우가 있는 거예요.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하고 그 다음에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는 상대적인 헤지 펀드가 하나 있어요. 상대적인 벤치마크 하나 있다고. 걔보다는 내가 알파를 조금 더 얻고 싶다니까요. 그러려고 하게 되면 어떤 포트폴리오 어떻게 복제하게 되면 쟤보다는 알파를 좀 많이 얻을 수 있나요? 그게 이제 방금 말했던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하고 페이오프 디스트리뷰션 어프로치예요. 반면에 이제 알고리즘익한 어프로치도 있는데, 알고리즘익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 알고리즘익 어프로치는 전략을 그냥 그대로 복제하는 겁니다. 전략을 복제하는 거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쟤보다는 내가 뛰어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algorithmic replication approach is based on the algorithmic trading model.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트레이딩 모델이 있는데 designed to capture simplified version of trading strategies of active hedge fund manager. 자,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쓰고 있는 전략을 그대로 내가 알고리즘으로 있잖아요. 그죠? 모델링을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전략을 모델링하자 이겁니다. 그 전략을 모델링해서 그냥 이 모델이 그냥 그대로 거래가 자동으로 일어나게끔 만들어 놓겠다. 이건데 얘는 어떤 뭐 벤치마크가 하나 있어서 걔보다는 높은 알파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 개념이 없어요. 전략만 딱 그대로 복제하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리고 replication approaches are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alpha is generated through trading strategies rather than top manager expertise. 그래서 우리가 복제하는 요 접근 방법은요, 그 사람의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매니저가 누구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략 때문이다. 알파가 나오는 이유는 그 전략 때문이다. 그러니까 전략만 잘 복제해 놓게 되면 알파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데 전혀 아니죠.
앞서 우리가 이제 그 헤지펀드도 여러 번 보면서 이제 공부를 했던 내용들 중에 내가 파트원에서 그 레벨원에서 공부하고 이렇게 헤지펀드 공부할 때도 보면 헤지펀드의 성과를 결정하는 것은 전략이 아니고요. 매니저입니다. 누가 운용하냐 그에 따라서 수익률이 다 달라진다고요. 근데 리플리케이션 어프로치는 누가 운용하는 게 정작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전략이냐 그 전략의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접근하는 거니까 사실 잘 안 맞죠. 그래서 이제 뒤에 실제로 한번 검증을 해보게 되면 알파가 제대로 나오니 안 나온다고요. 자, 그래서 as a result, replication product should be able to generate alpha. 그래서 요 replication product, 이제 복제품 자체가 헤지펀드를 복제를 그대로 클론을 뜯는 게 이게 있잖아요. 분명히 알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전략 자체가 알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같은 전략이라고 하더라도 알파를 못 만들고 마이너스 알파가 노는 매니저도 굉장히 많이 있고 플러스 알파 노는 매니저도 있고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문제지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는 전략의 문제는 아닙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전략만 잘 뺏겨 놓게 되면 그러면 자동으로 알파가 나오지 않겠니? 이제 접근하는 거예요. 안 맞죠? 그래서 실제 시장하고는. 자, 그리고 이 페이지에서 Benefits of Replication Product 봅시다. Replication Product 복제 상품이요. 헤지펀드의 수익률을 그대로 쫓아가게끔 복제하는 Replication Product는 Help Investors Enhance Return. 일단은 수익률을 높이게 알파를 이제 추구하게끔 만들 테니까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 이런 포텐셜이 있고, 그 다음에 Diversify Risk. 전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이 헤지펀드를 굳이 내 투자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겠다라고 고민하는 이유는 전통자산하고 가지고 있는 코렐레이션이 낮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복제 포트폴리오도 헤지펀드를 쫓아가게 만든 거니까 이 복제 포트폴리오도 그러면 전통자산하고 코렐레이션이 낮아야 되는 거고 따라서 분산 효과가 되게 높은 리스크 다이버시파이어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위험을 줄여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제 예를 만약에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를 내 포트폴리오에 집어넣게 되면 and provide valuable benchmark information that is useful in comparing hedge fund. 그리고 벤치마크 인포메이션을 알려주는 건데 헤지펀드 내가 어떤 헤지펀드가 하나 있어요. 헤지펀드가 과연 잘했니 못했니 라는 그런 벤치마크가 있어야만 이 벤치마크 대비 알파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너 벤치마크는 도대체 뭐니? 자, 그게 리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그 벤치마크를 정확히 정해 줍니다. 특히나 이제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가 아주 그래요. 이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될 내용이라서 잠깐 한번 볼게요. 아주 가장 기본적인 방법을 한 거 생각을 해봅시다. 자, 제가 어떤 헤지펀드를 가지고 있는데 또는 헤지펀드 또는 그냥 포트폴리오라고 나오면 상관이 없어요. 포트폴리오 하나 가지고 있더라고요. 또 헤지펀드라고 상관이 없겠고. 자,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는데 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이요. 무형보다는 당연히 높아야죠. 왜냐하면 얘가 리스키한 포트폴리오니까. 무형보다는 높은 수익률이 나와야 됩니다. 자, 얘를 Y축에 두고 그 다음에 X축에다가 주가 지수가 있어요.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자, 둘 사이의 관계를 점으로 한번 찍어보자. 이 시장 전체의 수익률이죠. 시장 전체의 수익률 어떤 인덱스니까 마켓 인덱스라고 생각하면 돼요. 시장 전체의 수익률은 그러면 무형 대비 얼마만큼 나왔니? 이렇게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내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는 또 무형보다 얼마큼 수익률이 나왔니? 둘 사이의 관계를 이렇게 이제 스캐터 되어 있는 관계를 점점점 찍어서 여기서 기울기를 구했어요. 자, 기울기를 구해 얘가 이제 베타죠. 여기서 그리고 요 점에 해당되는 거는 알파입니다. 그죠? 알파. 그러면 사실 이걸 수식으로 한번 써보세요라고 하게 되면요. 써보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죠. 알파 i 더하기 베타 i. 네. 그 다음에 다시 베타 이거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r 인덱스 마이너스 rf 이렇게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사실상 실제로 나오는 그 둘 사이 관계는 빨간 직선의 관계가 아니고 여기는 빨간 직선까지만 쓴 거죠. 직선의 식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빨간 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값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값들을 전부 다 엡실론이라고 하죠. 엡실론 i다.
자, 그래서 뭐 더하기 하게 되면 epsilon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epsilon i. 그리고 이제 평균 수익률이 뭐가 나왔니? 평균적으로 어떤 수익률이 나왔니? 그것도 한번 계산을 해보게 되면 이 epsilon i라는 거는요. 여기서 epsilon i. 얘는 epsilon i라는 거는 빨간 직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는 값도 있고 밑에 있는 값도 있잖아요. 이 epsilon i는 정규 분포고 평균은 제로입니다. 다 플러스 엡실론하고 위로 올라가는 플러스 엡실론하고 마이너스 엡실론하고 다 돼서 엡실론의 개수로 나누게 되면 평균 엡실론이 뭡니까 구할 수 있는데 걔는 0이라고요. 근데 뭐는 가지고 있냐면 어쨌든 자기 자신의 분산은 가지고 있죠. 엡실론의 크기가 같지 않습니다. 큰 값도 있고 작은 값도 있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아주 작은 엡실론도 있고 큰 엡실론도 있고 뭐 그래요. 어쨌든 평균은 제로라고요. 그러면 자 얘가 평균적으로 수익률이 얼마가 나오나요? 보게 되면 expectation 하면 되죠. 요거 전체 평균 수익률. 그럼 expectation RP-RF 얘는요. 알파 i 더하기 그 다음에 이건 어차피 상수니까 expectation도 그대로 상수값 쓰면 되죠. 그 다음에 또 expectation R 인덱스 마이너스 RF 곱하기 베타 i 끝입니다. 알파는 얘는 평균값이 제로니까 뒤에 쓸 게 없죠. 자, 이게 평균적인 익세스 리턴이거든요. 무임 대비 얼마만큼 초과 수익이 나왔습니까?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익세스 리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인덱스의 익세스 리턴이에요. 이건 베타는 민감도죠. 그리고 알파가 요게 이제 그 벤치마크 대비에 얼마만큼을 초과 수익이 나왔습니까? 이런 개념이 있긴 한데,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요. 베타가 있어요. 베타를 1.2라고 한번 해볼까요? i 자산 베타 i는 1.2다. 자, 그러면 요 자리에다가 1.2를 넣을 수가 있죠. 이렇게 한번 봅시다. 1.1을 집에 넣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무이험 대비 얼마만큼은 초과 수익이 나왔습니까? 여기서 빼기 RF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는 상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국채 수익률, 뭐 변하지 않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합시다. 이거는 그러면 알파 i가 또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보게 돼 이것도 상수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이제 expectation R 인덱스 마이너스 RF 곱하기 1.2입니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1.2. 자, 여기서 넘겨서 이 RF를 오른쪽으로 넘길게요. 그러면 expectation RP라는 거는 뒤로 오른쪽으로 넘겨버리게 되면 알파 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1점이에요. 그 다음 이렇게 이제 넘어오게 되면 그냥 RF잖아요. 합쳐보게 되면 이렇게 좀 할게요. 마이너스 0.2 곱하기 RF 더하기 1.2 곱하기 expectation R 인덱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거는 뭐 1.2에다가 RF 곱하고 RF 1점 넘으면 플러스 1 RF 됩니다. 그럼 플러스 1 RF하고 마이너스 1.2 RF 하게 되면 마이너스 0.2 RF가 되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대로 1.1을 이렇게 곱해서 1.2 이렇게 됩니다. 자, 보니까 제가 뭔가 벤치마크에 비해서는요, 제가 운용하고 있는 포트폴리오가 보니까 알파를 얻기는 했어요. 초과 수익을 얻었다니까요. 이게 이제 알파 리턴을 얻은 거죠. 근데 보면은 벤치마크보다 뭐 초과 수익을 얻었다는 이야기인데 벤치마크가 뭐니? 이게 벤치마크죠.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자, 볼게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어떻게 만들면 돼요?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국채에다가 숏 포지션 0.2만큼 숏 포지션 그 다음에 0.2라는 숫자를 그러면 0.2만큼을 숏했다는 이야기는 내가 들고 있는 돈이 1밖에 없는데 1이라는 돈을 가지고 시장 인덱스에 투자를 하게 되면 1밖에 투자 못합니다. 근데 0.1을 합쳐서 1.2를 투자했잖아요. 0.1을 어디선가 갖고 와야 돼요. 어디서 갖고 온 거냐면 국채를 갖다가 빌려서 매도한 거죠.
국채를 빌려서 매도해서 숏 포지션에서 0.1이라는 숫자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국채를 매도해서 그 다음에 내 돈 1하고 합쳐가지고 여기 투자했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레버리지 포트폴리오가 되었죠. 얘는 레버리지도 되어 있는 포트폴리오예요. 얘가 벤치마크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 복제 한번 해볼게요. 벤치마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벤치마크 어떻게 만들면 됩니까? 내가 알파를 얻었다고 하는데 네가 들고 있는 포트폴리오의 벤치마크라는 거는 이거야. 이거 오른쪽에 요 속에 있는 거. 그거 어떻게 만드는 건데 야 국채 0.2만큼 매도하고 0.2라는 돈을 갖다가 만든 다음에 네 돈 1하고 합쳐가지고 지수에 투자한 게 네 벤치마크야. 요 이제 요 박스 속에 나와 있는 얘가 벤치마크라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복제를 한다는 거는 우리가 뭔가 복제 포트폴리오 만든다는 이야기는 나의 벤치마크가 뭡니까를 갖다 좀 정확히 알 수 있게끔 해줍니다. 헤지펀드를 쫓아가야 되는데 이게 P라고 제가 썼지만 이게 만약에 헤지펀드라고 생각해 보세요.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말이지 어떤 특정 헤지펀드의 수익률은 알파를 만들어낸다니까. 근데 벤치마크가 뭐니? 벤치마크가 이거야. 그 벤치마크 어떻게 만드는 건데 국채하고 지수하고 투자하면 되는 거야. 국채하고 주식하면 투자하면 되는 건데 지수에 얼마 투자하면 되는 거는 1.2 투자하고 국채에다가 마이너스 0.2 숏한 게 벤치마크야. 이렇게 벤치마크를 정확히 있잖아 말을 해줍니다. 팩터 베이스드 모델에서는 이 벤치마크가 도대체 뭐니? 그리고 이 알파를 갖다 그리고 나서 이제 알파를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different types of 그리고 교재 계속 보시면 거기 두 번째 문장 오른쪽 끝에요. Different types of hedge fund strategies are able to capture risk exposures not available with the traditional assets. 그래서 헤지 펀드 전략들이라는 게 그냥 단순한 주식에 투자하는 거다 이런 거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수익률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또 그 단순 주식이 가지고 있는 위험보다는 다른 리스크 익스포저를 갖다 가지는 경우가 되게 많기 때문이에요. for example, 예를 든다면 return enhancer strategy, 수익률을 갖다 좀 높이는 투자를 한번 해보자. 여기에 보게 되면 are designed to earn alpha through alternative beta exposure and improve the risk-adjusted return over the portfolio. alternative beta exposure. 요거죠 지금 지워버렸구나. 전통적으로 level of market index, 주가의 지수가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걸 베타라고 합니다. 그거 말고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팩터들이 있는데 그게 반응하는 정도를 우리는 올터네이티브 베타라고 하고요. 결국은 올터네이티브 베타라는 말이 탁 튀어나오게 되면 야 내가 가지고 있는 포지션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 지수가 움직이는 거 말고도 다른 팩터들이 많이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중에 이제 그 글로벌 매크로 같은 거에 아주 대표적인 게 환 리스크가 있습니다. 환율이 움직이게 되면 얼마만큼 내 포지션의 가치가 움직이는 거니. 그런 거는 일반적인 주식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팩터하고는 좀 상당히 그 리스크가 다른 그런 리스크 팩터가 다른 포지션을 가지고 있죠. 글로벌 매크로 같은 경우는. 자, 그래서 좀 예민한 정도가 환율에 예민한 정도가 일반적인 주식보다는 확실히 달라요.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은 이유가 뭐냐면 리스크보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 수익률을 좀 더 높게 얻기 위해서 나는 그게 움직이는 정도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거죠. The level of currency, the level of foreign currency. foreign currency 외화의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 건지 내가 정확히 알고 있다. 정확히 예측하고 있다. 그러면 그게 우리가 몰빵 투자를 해버리면 됩니다. 거기다 엄청 많은 비중을 주면 되는 거죠. 그게 이제 글로벌 매크로 같은 경우가 환 리스크라든지, 그 다음에 또는 뭐 금리라든지, 이런 이 글로벌한 매크로 경제 지표에다가 베팅을 하는 거잖아요. 일반 주식보다는 좀 다른 리스크 팩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자, two common return enhancer hedge fund. 그래서 이, 헤지펀드 스트레이지는 에퀴티 롱숏 펀드 앤드 글로벌 매크로 펀드 두 가지 말할 수 있는데 에퀴티 롱숏은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넷 롱이죠. 넷 롱 포지션이다 보니까 얘는 시장이 움직이는 것 관련해서 시장이 올라가면 수익률도 같이 높아지고 시장이 내려가면 수익률도 나빠지는 그런 포지션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매크로는 다양한 경제 지표나 다양한 금융 변수에 글로벌리 투자하는 거고요. Higher returns are sought through exposed to significant systematic risk. 그래서 높은 수익률을 나는 이유가 이렇게 체계적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systematic risk라는 것은 주식시장의 움직임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전체 시장 참여자들한테 영향을 미치는 공통의 팩터, 그게 systematic risk 팩터입니다. 자, 그리고 또 밑으로 좀 내려가셔서
Another benefit of a hedge fund replication product is their ability to serve as risk diversifier.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가 우리한테 주는 또 되게 좋은 점은 위험을 분산할 수 있다는 뜻이 한다는 면 되게 좋습니다. 전통 자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위험 분산이 돼요. 그리고 전통 자산을 가지고 있지 않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어떤 헤지 펀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어요. 헤지 펀드를 막 투자하고 있습니다. 자, 헤지 펀드를 투자하고 있으니까 헤지 펀드 수익률이 높으면 좋겠고 헤지 펀드 수익률이 나쁘면 뭐 저도 이제 손해를 보는 그런 구조인데, 만약에 이 헤지 펀드의 수익률을 그대로 리플리케이션 복제한 포트폴리오가 하나 있다라고 쳐요. 그럼 제가 헤지 펀드에 대해서 롱 포지션이면 이 복제 포트폴리오 숏함으로써 우리가 헤지를 하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헤지 펀드가 가지고 있는 위험 자체를 좀 줄여보자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리스크를 다이버시파이 분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어디든지 갖다 붙일 수가 있는데 전통 자산에도 갖다 붙일 수가 있고, 이미 헤지 펀드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한테 이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갖다 붙일 수도 있고, 그렇게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기존에 있는 포지션하고의 수익률의 상관성이 되게 낮고, 그러다 보니까 리스크를 갖다가 좀 줄이는 그런 역할을 해주게 됩니다. 특히나 이제 헤지 펀드 포트폴리오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거기다가 반대 포지션으로 숏을 치게 되면 전체 그러면 위험을 갖다 확 줄여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 두 번째 문장을 보시면 rather than attempting to capture alpha or excess returns, these strategies are designed to capture returns with low correlation to traditional asset. 그래서 알파를 추구하는 것도 좋기는 한데 나는 알파라는 숫자 자체가 되게 중요하다기보다는 수익률이 가지고 있는 전통자산과의 상관성이 되게 중요하다.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헤지펀드가 있는데 그 상관성이 되게 낮은 걸 나는 원해. 그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복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수익률도 높이자 이런 목적으로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수익률 자체의 상관성이 전통자산하고 되게 낮아 이런 목적으로도 우리가 이 리플리케이션 포트폴리오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 맨 마지막 문장에 보시면 이 페이지 밑에 세 번째 문장에 These hedge fund strategies may generate low return but reduce overall portfolio risk through low correlation with traditional asset. 실제로 뭐 수익률이 만약에 조금 낮게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기존에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하고 수익률이 코릴레이션이 되게 낮게 되면 전체적으로 위험을 줄여주는 그런 분산 투자의 수단으로서 아주 유용합니다. 복제 포트폴리오가 주는 이제 장점이 그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두 가지. 리턴을 높인다는 게 있고 위험을 갖다가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로 모델링을 하다 보게 되면 이 헤지 펀드를 내가 쫓아가고 싶어요. 이 헤지 펀드의 수익률을 만들어내고 싶은데 어떻게 만들면 되는 거지? 아까 말한 것처럼 헤지 펀드, 이 P가 헤지 펀드라고 생각을 해요. 제가 쫓아가고 싶은 헤지 펀드라고요. 쫓아가고 싶은 헤지 펀드가 수익률이 보니까 알파를 만들어내요. 야, 이거 굉장히 괜찮은데? 그리고 벤치마크는 뭐니? 벤치마크가 이거야. 그러면 이 벤치마크 포트폴리오 더하기 알파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어떻게 무슨 팩터를 가지고 있으면 더 알파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이제 좀 고민을 해서 여기 이제 알파를 쪼개야 되는 거죠. 어떤 팩터들인지. 어떤 팩터들로 인해서 얘가 나오는 건지 알파를 만들어내자. 그게 이제 팩터 베이스드 어프로치를 해서 포트폴리오를 갖다가 복제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따 바로 이어서 이제 뭐 팩터 베이스드 모형을 한번 보긴 할 텐데, 일단은 요 수식을 좀 기본적으로 좀 기억을 하시길 바라요. 자, 페이지를 넘기셔서 3페이지에서 The case for using hedge fund replication 봅시다. Estimating risk and return of fund of fund. Estimates of a rolling beta and the rolling alpha were performed on Center for International Securities and Derivative Markets Fund of Fund Index between 1994에서 2020년도까지. 자, 이렇게 이제 뭐가 나와 있는데, 롤링 베타라든지 또 롤링 알파라는 거는 그냥 그 베타나 알파가 상수가 아니고요, 계속해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베타가 커지기도 하고 작아지기도 하고, 뭐 그게 이제 어떤 구간을 우리가 측정하냐에 따라서 구간별로 베타가 큰 때도 있고, 뭐 작을 때도 있고, 알파가 클 때도 있고, 알파가 또 작을 때도 있고, 뭐 그래서 변수라는 뜻이에요. 알파와 베타라는 게. 자, 거기 펀드 오브 펀드 인덱스가 CIS-DM 펀드 오브 펀드 인덱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펀드 오브 펀드가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개별개별의 펀드들이 개별개별의 전략을 쓰고 있는 펀드들이 데이터베이스 회사에다가 자기들의 실적을 갖다가 이제 알려주죠. 근데 그 실적을 알려줘야 되는 게 그게 반드시 맨더트리 한 거 아니다 보니까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러다 보니 자기가 우리 실적 내가 너네 데이터베이스 회사에다 알려줄게 셀프 실렉션을 합니다. 그게 가지고 오는 그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커져. 근데 그 재간접 펀드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재간접 펀드는 펀드에다가 이미 투자하는 거라서 그 이미 내 베스킷 안에다가 어떤 특정한 펀드가 들어오게 되면 그 펀드가 죽게 되면 죽은 게 된 결과도 재간접 펀드의 수익률로 나오게 되고 그 펀드가 잘 되게 되면 잘 되는 것도 재간접 펀드의 수익률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펀드 오브 인덱스가 갑자기 나와 있는 이유는 이 펀드 오브 펀드 인덱스를 진정한 어떤 바이어스가 좀 상당히 많이 줄어든 헤지펀드 인더스트리라고 생각하자고요. 헤지펀드 인더스트리. 헤지펀드 인더스트리를 나타내는 대표 인덱스를 펀드 오브 펀드 인덱스, 재간접 펀드 인덱스를 헤지펀드 인더스트리를 나타내는 대표 인덱스라고 보자. 왜냐하면 이런저런 바이어스가 되게 작으니까 뭐 서바이버십 바이어스라든지 또는 뭐 셀프 실렉션 바이어스 이런 것들이 이제 되게 작으니까 펀드 오브 펀드 인덱스를 시장 전체를 헤지펀드 시장 전체를 대표하는 인덱스라고 한번 봅시다. 자, 밑에 수식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보니까 RT, 이거는 바가 되어 있는 게 이제 그 평균을 말하는 거죠. 평균. CISDM, 이게 재간접 펀드 수익률인데, 재간접 펀드 수익률은, 평균 수익률은 무염 대비에 얼마만큼의 수익률을 얻었습니까? 얘가 알파 더하기 베타, 그 다음에 S&P 500, 그 다음에 RF,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식을 잘 째려보니까, 요렇게, 요거하고 똑같네요, 지금. 그죠, 지금, 요렇게. 요 식이죠, 요 식. 자, 이게 지금 저는 포트폴리오라고 말을 했지만 그게는 재간접 펀드 수익률이죠. 재간접 펀드 지수 수익률은 무염 대비 얼마만큼 초과 수익이 나오는 겁니까? 그리고 알파가 있고 그다음에 이건 S&P 500 인덱스고 S&P 500 인덱스는 무염 대비 얼마만큼 초과 수익이 나왔습니까? 그리고 거기 보니까 베타가 있습니다. 이 베타는 이 지수에 대한 베타죠. 마켓 베타입니다. 자, 수식이 지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거는 만들 수 있죠. 이런 거는. 이런 포트폴리오는 무염 국채에다가 0.2만큼 숏하고 지수에다가 1.2배만큼을 갖다 우리가 롱하자. 이렇게 하는 거는 어쨌든 포트폴리오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요 알파를 얻어야 된단 말이죠. 알파. 그러면 알파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전통 베타죠. 이 베타라는 거는 트레디셔널 베타고 이 알파를 얻으려고 하게 되면 어떤 팩터들이 정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알파를 구성하는 팩터들 그리고 그 팩터들에 대한 베타가 있어야 됩니다. 올터너티브 베타. 그래서 자, 그 숙제는 뭐냐 하면 숙제는 지금 우리가 이 재간접 펀드를 그대로 쫓아가고 싶다니까요. 수익률이 그대로 나오고 싶어요. 그럼 알파도 나와야 된다니까. 근데 알파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어떤 팩터에다가 얼마만큼을 갖다 우리가 베팅을 해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게 되면 그럼 알파까지 포함하고 있는 그런 복잡 포트폴리오가 되겠니? 자, 그걸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자, 헤지펀드 리플리케이션의 과제는 어떻게 복잡 포트폴리오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알파를 포함하는 그런 알파가 포함이 되어 있는 복잡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을까? 그게 이제 과제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과거 1994년부터 2014년까지 한번 이렇게 그 숫자를 검증을 해봤더니 there was a large variance in beta with a noticeable rise between 2004에서 2007년 그리고 overall decline since then. 베타가 클 때도 있고 베타가 작을 때도 있었고 시장의 수준이 올라가거나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되게 예민한 시절도 있고 좀 둔감한 시절도 있고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there has been an overall decline in alpha since 2001년도 이후에 알파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어서 and the most recently the value has been near zero. 거의 알파가 거의 0에 가깝고 알파가 거의 0에 가깝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시장 지수에 대한 베타하고요. 시장 지수에 대한 베타만큼 그냥 내가 무염 대비 초과 수익을 얻는 거와 똑같은 거잖아.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사실은 헤지펀드가 우리한테 되게 좋았던 이유는 이 알파 때문이었다고요. 근데 알파가 점점 줄어들어서 알파가 그 0에 가까워지게 있으면 그러면 그냥 제가 헤지펀드에 투자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three theories for increased beta and decreased alpha.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인데
여기 베타가 점점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S&P 500 지수에 대한 베타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하고 연관성이 되게 높아져요. 이런 개념이고, 베타가 자꾸 증가한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에 그거와 이 상관없는 알파 값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이야기는 점점점 매력이 없어지고 있는 거예요. 헤지펀드의 매력이. 자, 거기 changes in trading strategies, liquidity,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이제 뭐 설명이 가능한데 왜 그런 현상이 나왔습니까? 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은 fund bubble hypothesis. 자, the supply of hedge fund managers increased as traditional fund managers were enticed by substantially higher income of hedge fund manager. 헤지펀드 매니저가 헤지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자들은 그냥 일반적인 뮤추얼 펀드 운용하는 것보다는 인센티브 피 구조가 있으니까 돈을 훨씬 더 많이 법니다. 돈을 훨씬 많이 벌다 보니까 좀 똑똑하고 스마트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제 그냥 일반 펀드나 하지 않고 헤지펀드로 갈 거야 라고 많이 옮겼어요. This led to increase in the number of less qualified hedge fund managers who generated lower return, thus lowering the industry average return. 그러다 보니 그 중에 이제 좀 그렇게 실력이 없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이 옮겨가다 보니까 전체 인더스트리, 헤지펀드 인더스트리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알파가 자꾸 줄고 있어요. 이제 그렇게 설명이 되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에서 capacity constraint hypothesis. 자, 얘는 the generation of alpha is a zero sum game. 알파를 만들어낸다는 거는 어쨌든 제로섬이죠. 누군가가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는 누군가 마이너스 알파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in other words, only a few hedge fund managers can generate alpha consistently, and as the assets under management grow, alpha becomes even more difficult to obtain. 이렇게 되는 거죠. 점점점 이제 특히나 이제 이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그런 경우 많이 기관 투자자는 헤지펀드 시장에 많이 들어와서 투자자의 이제 규모가 헤지펀드 시장의 규모가 자꾸 늘어나다 커지다 보니까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캐패시티가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30조 원 투자하면 30조 원을 운용하면 좋지 않겠니? 30조 원 가지고 알파를 어디 가서 얻으네요. 한 3천억이나 한 1조나 1조만 해도 엄청 많네. 어쨌든 그런 정도만 되어도 내가 알파를 갖다가 좀 어디 가서 톡톡 따올 수는 있겠는데 30조 원이나 3천조 줄 테니까 3천조 가지고 알파 만들어내봐. 투자할 수 있는 커패시티를 넘어서는 거죠. 그래서 커패시티에 이제 제약이 있다 보니까 알파가 점점점 줄어들어요. 돈은 자꾸 흘러 들어오고 우리가 알파를 얻을 수 있는 커패시티는 점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도 알파가 줄어들지 않나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increase allocation to active fund hypothesis. 이것도 이제 기관 투자자 이야기들이긴 한데, 헤지펀드가 점점점 이렇게 이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게 알려지고 이렇게 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 이게 또 많이 투자를 합니다. 기관 투자자들은 전통자산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으면서 또 헤지펀드에다 이제 리스크를 분산시킬 목적으로 또 수익도 조금 높여보려고 헤지펀드에 투자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기관 투자자가 전통 투자와 헤지펀드 둘 다 투자하고 있다는 요게 이제 문제인데, 요런 두 포트폴리오가 그러면 전통 포트폴리오하고 그 다음에 헤지펀드하고요. 기관 투자자는 헤지펀드 요구하는 게 되게 많아요. 운용자산을 뭘 들고 있는 건지, 어떤 전략을 쓰고 있는 건지 굉장히 시시콜콜하게 뭔가 자꾸 포지션에 대한 걸 요구를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헤지펀드가 가지고 있는 트레이드 마크, 홀 마크가 우리는요, 딱 블랙박스입니다. 안 알려줘요. 어떤 수익을 내는 건지. 자꾸 우리한테 묻지 마세요. 건드리지 마세요. 알아서 우리가 할 테니까. 이렇게 되는데, 기관 투자는 자꾸 건드린다니까요. 뭘 들고 있는지 알려줘. 이렇게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점점 헤지펀드도 기관화되어 가버리고, 헤지펀드의 속성을 자꾸 잃어가는 거죠. 거기다가 기관 투자자들은 그냥 시장이 되게 안 좋거나 이럴 때는요, 돈을 갖다가 뺄 때 보게 되면 전통 투자도 빼고 헤지펀드 빼고 이렇게 같이 뺍니다. 그래서 전통 투자와 그 다음에 헤지펀드가 되게 같은 기관 투자자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알파를 얻을 수 있는, 헤지펀드가 알파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자꾸 줄어들게 됩니다. 어쨌든 주인이 한 명이란 말이죠. 기관 투자자는 주인이 한 명이고, 그 주인 한 명에 대해서 A라는 하인이 있고 B라는 하인이 있는데, A라는 하인은 전통 하인이고 B라는 하인은 좀 올터너티브한 하인입니다. 좀 대체 헤지펀드 하인이라고요. 근데 둘한테 돈을 주고 둘한테 돈을 빼는 거를 주인이 그냥 거의 같은 형태로 이제 돈을 넣고 돈을 빼고 이러다 보니까 그 하인들의 성격이 되게 비슷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알파를 갖다가 많이 얻어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헤지펀드 입장에서.
자, in summary, these three hypotheses together suggest why the generation of alpha is possible for few spurious hedge fund managers. The result an increase in less qualified managers who are not able to generate alpha. 그래서 자, 이제는 정말 옥석을 가리는 게 중요한 시점이 된 거죠. 알파를 만들어낼 수는 있을 거야. 근데 그게 모두가 다 헤지펀드 매니저가 만들어내는 건 아니고 그중에서 굉장히 실력이 좋은 사람은 만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력이 좀 떨어지는 사람은 오히려 마이너스 알파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다. 자, 그리고 그 밑으로 좀 내려오셔서 An important issue that underlies the ability to replicate or track hedge fund performance related to the investability of the benchmark. 자, 여기서 되게 복제한다는 게 되게 복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헤지펀드 내가 복제하고 싶어요. 근데 복제를 하려고 하게 되면 복제해야 될 재료가 있잖아. 이 재료를 가지고 쟤하고 똑같은 걸 만들어낼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그 재료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됩니다. 투자할 수 있는 거라 해야 돼요. 투자할 수 있는 거. Non-investable benchmark are difficult to replicate. 우리가 투자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러면 복제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 투자 가능성이 되게 중요하죠. 투자 가능성. 뭔가 복제를 벤치마크를 우리가 복제하고 할 때에 그 벤치마크에 있는 자산들을 갖다가 내가 실제로 투자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고 in addition, the extent to which the replication fund reflect the benchmark risk and return parameter is also questionable. 그리고 요것도 처음부터 이렇게 질문을 의문점을 확 던져 놓는데 이 복제하는 펀드 또는 복제 포트폴리오가 실제로 벤치마크의 리스크 리턴을 얼마나 잘 쫓아갈 수 있는 거니 얼마나 잘 닮게끔 닮은 모양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니 이거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임페리컬 스터디가 많이 있어요. 이게 잘 따져보니까 여기 보면 여기 어떤 뭐 헤지펀드라고 쳐보고 헤지펀드 인덱스라고 합시다. 헤지펀드 인덱스, 헤지펀드 전체는 말이죠. 알파를 만들어낸다니까요. 이게 무염 채권과 그 다음에 주가 지수를 우리가 뭐 투자를 하고 있으면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롱 포지션, 그 다음에 무염 채권에 대해서는 숏 포지션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고 있으면 걔가 벤치마크다. 그리고 그것보다는 알파를 만들어내는 거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하게 되면 벤치마크는 얘입니다. 벤치마크 포트폴리오는 국채와 무임 자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포트폴리오. 얘가 벤치마크예요. 이거 투자할 수 있나요? 이거 투자할 수 있죠. 국채에 대해서 숏 포지션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주가 지수에 대해서도 주가 지수 선물이라든지 주가 지수 ETF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요. 얘들은 다 복제 가능해요. 복제. 얼마든지 벤치마크는. 그래서 복제 가능한 그 포트폴리오 투자 가능하죠. 투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투자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벤치마크 대비 우리는 그러면 알파를 만들어내려고 하게 되면 뭐를 좀 더 어떤 팩터를 더 추가하게 되면 그러면 실제로 알파라는 추가 수익률을 만드는 그런 복제 포트폴리오가 되겠니? 이거 숙제 풀어야 되는 거죠, 지금. 어떤 팩터를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aggregate 알파. aggregate 알파는 잠깐 쉬었다 갑시다. 4페이지 중간까지 봤어요.